자, 기출픽 82쪽을 펴시면 거기 생명체 구성물질 나오죠. 탄단지 나오고. 그 생명체 구성물질 표 있잖아요. 요거. 니네 원소와 단위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원소, 그 다음 단위체 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단위체가 규모가 큰 거인 건 알죠? 예를 들어 이게 단백질이란 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N이고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단위체가 되는 거고 단위체가 또 모이면 수많은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요. 단위체가 또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위체보다 더 큰 단백질이나 이런 핵산과 같은 탄소화합물들, 우리가 이런 애들을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로는 중합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단위체가 또 모여서 더더 큰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원소, CHO, CHON 이런 게 원소고 원소가 모이면 기본 단위체가 되고 단위체가 또 모이면 우리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 다른 말로 하면 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몇 종류 있죠? 20종류? 아미노산 20종류에 왜 모든 아미노산 기본 구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만 다르잖아요. 무슨 기를 갖고 있죠? 모든 아미노산은? 한쪽엔 카복실기, 반대쪽엔 아미노기. 카복실기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더라? 여기까지 외우셔야 된다 이거야. 이게 밑에 그림에 있어요. 카복실기가 COOH. 근데 그림을 보면 O가 이제 이중연합으로 한쪽에 따로, OH가 이쪽에 따로. 이 그림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걸 그려라고는 안 하겠지만 COOH가 카복실기다 정도까지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NH 이렇게 보통 쓰죠. NH2 아니면 뭐 H2N 이렇게 써요. 얘는 순서에 관계없이. 그래서 아미노기는 NH2, 카복실기는 COOH. 근데 요쪽에 있는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이렇게 손잡고 연결되고 싶어요. 그럼 카복실기에선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OH가 떨어져 나가고 이쪽 아미노기에서는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연결되고 이 OH와 H는 합쳐져서 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인 거죠. 그럼 아미노산이 10개 있습니다. 아미노산 10개 전부 연결되고 싶어요. 물 몇 분자 빠져요? 9분자. 왜냐면 아미노산 10개를 모두 연결하려면 펩타이드 결합은 9개가 필요하고 그럼 물도 9분자 빠져요. 자, 여기 아미노산 20개가 연결된 긴 사슬이 있어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사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폴리펩타이드. 연결만 됐다고 단백질 아니죠? 연결만 된 건 폴리펩타이드고 이게 어떻게 돼야 단백질까지 가는 거예요? 꼬여지고 겹쳐져서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단백질까지 가는 건데 현재 20개짜리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모두 끊으려고 해요. 물은 몇 분자 필요합니까? 19분자.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질 때 물 한 분자 나오는 거니까 펩타이드 결합 하나 끊으려면 물 한 분자를 도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든 교과서에 얘가 다 실려 있어가지고 꼭 나오는 그림이더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물 한 분자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이게 길게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인데 얘네가 뭉쳐지고 꼬여지면 단백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맞아요. 근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니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요 밑에 있어요. 어머, 여기 있네.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이게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요. 이 입체 구조가 나중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얘가 얘를 결정하고 얘가 얘를 결정하니 결국은 1, 2, 3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모든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카복실기는 공통이고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곁사슬.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에는 곁사슬이 총 20종류가 있는 거죠. 아미노산이 20종류면 곁사슬도 20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단백질에 이런 거 있잖아. 이름. 케라틴, 마이오신과 액틴, 헤모글로빈. 특히나 단백질 중에 헤모글로빈은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헤모글로빈이 어디 들었냐면 적혈구에 들었잖아. 제 역할이 뭐예요? 산소원반이죠. 우리 피 속에서. 그리고 어디 갔어? 뭐 크리스탈린 이런 것까지는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콜라겐 이런 이 이름이 다 단백질 이름이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교과서랑 학습지에 있다면 거기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단백질이 아닌데 이런 데 껴가지고 함정으로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자, 셀룰로스 혹은 녹말, 얘네는 다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셀룰로스, 녹말,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글리코젠 요 정도가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케라틴, 헤모글로빈, 셀룰로스 등이 있다. 이제 있다 이거 하나 껴준단 말이에요. 중간에 단백질이 아닌 애를. 알겠죠? 그래서 학습지와 교과서에 있는 몇 종류의 단백질, 탄수화물 이름들은 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다 아실 거니까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 우리 DNA와 RN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DNA와 RNA를 합친 말이 핵산이잖아요. 핵산의 단위체는 총 몇 종류? 띠로리. 자, 여러분, 핵산의 단위체는 이름이 뭐지?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근데 DNA 기준, 핵산에는 DNA, RNA 두 종류가 있는데 DNA 기준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1대1로 결합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염기 A가 붙은 놈, T가 붙은 놈, C가 붙은 놈, G가 붙은 놈 이렇게 DNA에만 4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RNA도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에 A가 붙은 놈, U가 붙은 놈, C가 붙은 놈, G가 붙은 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DNA, RNA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핵산이니까 핵산의 단위체는 총 몇 종류? 아니지, 8종류죠. 왜냐? 얘하고 얘가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DNA에 A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랑 RNA에 A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취급해요. 왜냐면 당이 다르니까. 그래서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총 8종류가 되는 거야. DNA에 4개, RNA에 4개. 근데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핵산의 염기가 총 몇 종류냐 그랬으면 그건 5종류가 맞죠. A, T, C, G, U까지. 차이를 알겠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을 합쳐서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거는 핵산에 대해서 물었을 때고 만약에 DNA라고 문제에 콕 집어 물어봤어요. DNA의 단위체가 몇 종류냐? 그랬으면 4종류죠. A, T, C, G 붙은 거 하나씩.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핵산이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는지 DNA가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DNA와 RNA에 요 DNA를 예시로 들면 뉴클레오타이드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할 거잖아요. 자, 여기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붙을 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또 인산당염기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될 때 이게 서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해주는 결합이잖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요? 당과 인산 사이에 이루어져요.
한 뉴클레오타이드랑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할 때는 당과 인산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 결합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알겠습니까?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할 때 다 공유 이거 전부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긴 사슬 모양이 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연결된 사슬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는 두 가닥이잖아요.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얘하고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염기, 당, 인산 이렇게 염기들끼리 마주보고 또 염기, 당, 인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봐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하는 건 공유결합, 인산과 당 사이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이죠. 구분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는 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이에요. 근데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이름이 그죠? 이거 우리가 안 배우는 결합인데 이름만 알아놔라.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공유결합, 이온결합에는 안 속하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하는 결합은 공유도 이온도 아니다. 수소결합이라는 뭔가 다른 결합이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거죠. 수소결합이 뭐냐고 묻지는 않으니까. DNA 이중나선의 바깥쪽 골격에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이중나선의 바깥쪽 골격. 인산과 당이 있는 거죠. 바깥쪽 골격에 인산과 당이 있고 안쪽 골격에 염기가 있는 거야. 이놈의 바깥쪽 골격과 안쪽 골격을 진짜 많이 물어봐요. DNA의 바깥쪽 골격에는 인산과 당, 안쪽 골격에는 염기쌍이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염기가 이제 쌍으로 마주보고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게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자체는 수소결합이지만 얘네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잖아. A면 T, C면 G 이렇게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걸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건 결합의 어떤 종류가 아니라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결합은 다 그냥 상보적으로 결합, 상보적 결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합의 이름은 수소결합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쪽 염기서열을 알면 반대쪽 염기서열도 알 수가 있는 관계인 건데 DNA의 역할이 뭐예요? 유전 정보 저장 아니겠어요? 유전 정보 저장. 그러면 인산, 당, 염기 중에 정확히 누가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염기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염기도 아니고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DNA만 놓고 봤을 땐 염기가 4종류밖에 안 되는데 염기 4종류로 수많은 유전 정보를 어떻게 다 저장할 수 있냐 이거죠. 염기 4종류로 어떻게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다 저장해? 4종류의 염기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배열 순서와 개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개수에 따라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나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오케이? DNA와 RNA의 공통점은 일단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라는 것. 차이점 1. 당이 다르죠? DNA 당 이름 뭐예요? 디옥실라이보스. RNA 당 이름은 라이보스. 그 다음 염기 종류 달라요. ATCG, AUCG. 그 다음 DNA 역할이 뭐예요? 유전정보 저장. RNA의 역할은 유전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까지 들어가죠. 유전정보를 필요한 대로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하는 것까지 다 RNA가 하는 거고요.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 가닥이죠. 우리가 DNA는 이중나선이라서 쌍으로 항상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요 마주보는 두 가닥 기준으로 항상 A와 T는 개수가 같고 C와 G는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두 가닥 전체 개수로 쳤을 때. 근데 한 가닥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A와 T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양쪽 두 가닥을 다 봐야 A와 T는 수가 같겠구나. 왜? A는 무조건 T랑 결합을 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RNA에서는 얘는 한 가닥짜리이기 때문에 A와 T의 개수가 같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DNA 염기쌍 이중 나선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혹시라도 학습지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이 사이에 수소결합이 뭔진 몰라도 수소결합 개수가 다른 거 보여요? A와 T 사이에는 점선이 2줄 그려져 있는데 CG 사이에는 점선이 이렇게 3줄씩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려진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지만 AT 사이랑 CG 사이가 결합력이 좀 다른데 어느 쪽이 결합력이 더 센 거? CG. 세 겹으로 결합된 쪽이 조금 더 결합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력이 다르다 보니 결합 길이도 달라요. 상식적으로 결합력이 센 놈의 결합 길이가 짧아요. 더 세게 당기니까. 그래서 이 결합과 이 결합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길이 차이 때문에 뺑글뺑글 꼬여서 이중 나선이 되는 거거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결합은 공유결합. 이건 다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이중 나선을 이루는 결합은 수소결합이라고 봐야겠죠. 오케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하는 결합. 그리고 나머지 거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 323번 같은 문제 푸실 수 있죠? 323번. 두 가닥에 마주보고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을 지금 그림에 그려줬어요. 1번 가닥에 존재하는 아데닌과 타이민 비율이 더해서 60%. 2번 가닥에 존재하는 구아닌만 30%예요. 그러면 1번 가닥 기준 아데닌과 타이민의 비율 합이 60%. 2번 가닥에 구아닌이 30%면 1번 가닥엔 누가 30%예요? 2번 가닥에 G가 30%예요. 그럼 1번 가닥은 누가 30%겠어요? C가 30%겠죠? 이렇게. 그럼 H, CG 다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 여기는 G가 10%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주보는 2번 가닥은 G가 30%, C가 10%, A 플러스 T가 60%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애, 이 차이는 결국 자유전자의 유무예요. 반도체는 중간이잖아요. 자, 순수 반도체의 종류 대봐요. 순수 반도체. 규소와 붕소는 반도체 아니에요. 저마늄, 규소와 저마늄. 붕소는 준금속이지만 반도체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규소와 저마늄 등, 즉 반도체로 쓰는 애들은 지금 보시면 다 14족인 애들을 반도체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14족이지만 탄소는 반도체라고 하지 않죠. 왜? 걘 뭐니까? 자, 금속, 비금속을 묻는 게 아니라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를 묻는 거예요. 같은 14족이지만 탄소는 반도체가 아니죠. 걘 뭐예요? 걔 도체. 그 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 꼭 100% 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탄소로 이루어진 애들은 비금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전기 통하잖아요. 흑연. 왜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100% 무조건 도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이나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만 또 다이아몬드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탄소는 좀 특이한 형태지만 얘는 반도체라고는 어쨌든 표현하진 않아요. 알겠죠? 탄소는 통하면 완전히 통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도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금속이 다 부도체인 것도 아니고 모든 준금속이 다 반도체인 것도 아니지만 반도체에 속하는 애들은 다 준금속이에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중에 규소와 저마늄이 순수 반도체인데 얘네들의 전기 전도도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지만 통할 때에도 도체처럼 잘 통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거의 부도체에 가까운 정도로 되게 약하게 통하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고 봐야 되냐? 모든 책에 관용적으로 도체,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도성이 딱 가운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로 도체,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순수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사실 부도체에 가깝긴 해요. 그렇게 전기가 잘 통하진 않아요. 통할 때에도. 근데 이걸 표현할 때는 그냥 도체, 부도체, 중간, 산재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로 가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기가 통할 때도 되게 잘 통하진 않으니 우리가 반도체를 사용할 때는 통하면 되게 잘 통하고 안 통하면 아예 안 통하고 이래야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기 전도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 불순물을 집어넣죠.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도핑한다. 어떤 불순물을 도핑하냐에 따라 불순물 반도체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뉘죠. 13족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 15족을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는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압력을 가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고 빛을 받았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이 조건이 압력, 빛, 온도 여러 가지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 애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이런 애들, 불순물 반도체는 N형과 P형이 있는데 N형 반도체는 15족을 도핑해요. 15족의 도핑 누구누구 있습니까? 도핑하는 원소들 정도는 외워야죠. 15족에 인, 비소, 안티모니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인만 써놨나요? 인, 비소, 안티모니까지 외워주시면 좋고요. 얘네들 같은 애들 도핑하면 15족 N형 반도체가 되고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붕소만 여기 써있는데 13족 붕소, 알루미늄, 인듐, 갈륨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얘네가 13족 P형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15족을 도핑해서 N형 반도체를 만들면 N형 반도체의 전류는 누가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도핑시키면 전자가 하나 남는 거죠?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의 역할을 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거고 P형 반도체는 누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빈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양공이라고 부르고 일부 교과서에는 뭐 전공으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는데 보통 양공이라 부를 겁니다. 양공이 이제 빈자리죠, 빈자리. 이 빈자리가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저 전자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줄까요? 쟤 그냥 전자예요.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 흐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쟤 전류가 흐를 때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움직이겠어요? 아니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전류가 흐를 때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요? 풀에서 마예요. 전류는 풀에서 마로 흘러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죠? 마에서 풀로 간다고 하죠.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 반대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전자도 전자예요. 그럼 전류 흐르면 쟤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공은 어떠냐면 솔직히 양공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이 어떻게 움직여요? 사실 구멍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빈자리를 다른 전자가 채우면서 이 빈자리가 다른 빈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구멍이 이동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구멍의 이동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당연히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전자가 이렇게 구멍을 채워가면 구멍은 일로 갈 거 아닙니까? 전자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해서 양공은 플러스로 봐요. 실제로 플러스를 띄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하여 가고 양공은 플러스를 띄는다는 개념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냐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와 양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양공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전자만 하나 외워놓으시면 양공은 무조건 전자랑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그럼 양공은 반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이 반도체들을 각각 따로따로 쓸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붙여서 쓰기도 하죠. P형 하나, N형 하나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쓰면 이걸 뭐라 그래요? 아, PN 접합 배웠어요? 이걸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PN 접합이라는 게 P형과 N형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 접합면을 PN 접합면이라 하고 이렇게 PN 접합하여 쓰는 도구를 다이오드? 그러니까 반도체 따로따로 쓰면 그냥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고요. N형 하나, P형 하나 붙여서 두 개 붙였으면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그 다이가 2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 붙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요? 무슨 작용? 다이오드의 특징이 정확히 뭐예요? N형, P형 하나씩 붙인 얘. 자, 여기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죠. 만약에 어떤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하나 구성했어요. 전류를 흘렸더니 잘 흘러요. 자, 풀마 위치를 뒤집어갖고 반대로 흘려주려고 하면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흐르고 반대쪽으로는 안 흐르는 성질을 가진 이러한 장치를 다이오드라 해.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정류작용을 한다죠.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인데 정류작용을 한다. 잠시 제가 여러분 학교 프린트가 여기까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받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대장고 여기까지 배우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자면 다이오드가 N형 하나, P형 하나 붙인 거잖아요. P형 반도체고 N형 반도체라 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류를 내가 전원을 연결하여 흘려주려 할 때 긴 쪽으로 표시한 애가 플러스 극인 거 아시죠? 짧은 애가 마이너스 극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갖다 연결했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갖다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할 때가 전류가 잘 흐를 때예요. 이게 우리가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할 때는 전류가 잘 흐른다. 이걸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혹은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뒤집어요. 뒤집어 깎았고 풀마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풀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P형을 마이너스 N형을 플러스에 갖다 붙이면 이땐 전류가 안 통해요. 이걸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쪽으로는 전류가 흘렀는데 뒤집으면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누가 P고 N인지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누가 P고 N인지 안 가르쳐주고 이게 X고 이게 Y 이게 반도체인데 내가 전원을 연결을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 놓고 스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한다. 이쪽이 A고 이쪽이 B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기가 잘 통하더라. 근데 이걸 B에다 연결했더니 안 흐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이게 풀이니까 얘가 P형 반도체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안 가르쳐줬다면 어느 쪽이 순방향인지. 하지만 A에 연결했을 때 잘 통했다는 것은 아하 이게 순방향이니까 B에 연결하면 안 통하겠구나. 이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니까 만약에 이 안에서 뭐 전자의 이동 방향이 어떻고 양공의 이동 방향이 어떻고 이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건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근데 작년에도 안 나온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다이오드를 이렇게 N형, P형 하나씩 붙여갖고 전류를 흘려봤더니 전류가 잘 흐를 때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 그럼 우리가 다이오드 중에서도 무슨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약자로는 LED죠. 이게 LED인데 그러면 LED는 이제 색깔이 뭐 빨간 LED도 있고 파란 LED도 있고 그래요. 초록 LED도 있고 내가 전류를 세게 흘러주면 발광 다이오드의 색이 변한다. OX.
X. 얘는 전류의 세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은 어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붙이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을 붙이냐에 따라 빨간색이 나올 때도 있고 초록색이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색깔 자체는.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유기물로 만들면 이제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게 OLED,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유기물이라고 하면 탄소가 들어간 물질로 만든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일반 발광 다이오드에 비해 뭐가 다를까요?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해보자 하면 말랑말랑 휘어지는 액정 이런 거. 휘어지는 액정. 이제 좀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접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게 N형, P형 하나씩 붙여서 2개 붙이면 다이오드고 P형, N형, P형 혹은 N형, P형, N형 이런 식으로 3개를 샌드위치처럼 붙이면 그게 트랜지스터예요. 2개 붙인 게 다이오드, 3개 붙인 게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역할만 제가 외우면 된다 그랬어. 1, 여기다. 1, 증폭작용, 2, 스위치작용. 얘는 딱 이거 2개만 해봐라. 증폭작용은 뭔지 알겠다. 작은 신호를 크게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증폭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이쪽 회로로 다른 쪽 회로를 제어할 수 있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스위치 작용이라 하거든요. 그냥 그런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 개 올려서 이제 만든 컴퓨터 CPU 같은 이런 걸 직접 회로라고 부르죠. 혹은 뭐 IC 회로라고도 부르고. 오케이, 좋습니다. 전기적인 활용, 이 파트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액정이잖아요. 핸드폰 액정을 생각하면 겉에 강화 유리를 씌워놨어요. 강화 유리는 당연히 뭐야? 부도체죠. 근데 내가 이걸 터치하면 켜진단 말이에요. 안에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뭐가 들어있냐면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반도체를 부도체로 감싸놓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개를 혼합하여 같이 이용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는 뭘로 만든 거냐면 태양전지 자체가 반도체예요. 근데 얘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하나씩 붙여놓은 다이오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이오드가 P 하나, N 하나 붙인 거잖아요. 태양전지도 P 하나, N 하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위아래로 붙여서 빛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중요한 건 지금 태양전지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뒤에 가면 2학기 때 다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만든 건데 이 겉부분에 강화 유리를 씌워서 부도체인 유리로 얘를 보호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